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오늘 좀 유달리도 힘차게 인사드리게 되는데 올 한 해 마지막 증시 거래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막 되짚어 봤더니요. 여러 가지가 떠올라요. 2021년 증시 결산 키워드 지금 굉장히 많이 거론되는 게 3천선, 1000포인트, 공매도 부분 재개, 메타버스, NFT, 쇼티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도 우린 새로운 것들을 많이 좀 접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쇼티지 그리고 NFT 이게 가장 많이 와닿았었어요. 네. 영모 앵커는요? 저는 증시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일단은 박민영 앵커 육아휴직 복귀. 올해 1월에 했죠. 경제방송계에 큰 파장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9층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10만 원 바라보고 들어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결과는 전혀 달랐잖아요. 8만 원만 가져도 너무 땡큐한 분위기가 돼버린 올 한 해였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해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좀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뭐니 해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이 와닿는 부분은 또 그거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1년을 끝내는 자리에 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의 브리핑은 2021년도 넘어 2022년도에 대한 이야기에 조금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하나씩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브리핑 처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이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신없이 보내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2022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수익률도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큰 주제로 저희 계열사인 뉴스원에서 증권사 16곳의 리서치 센터장들에게 이제 내년 새해 증시 전망을 물어봤어요. 무려 12개 기획 보도를 내놨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분들에게 물어봤다 정도로 사진 걸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가장 크고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게 올해보다 내년 증시가 더 좋을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센터장들에게 코스피 전망 밴드를 물어봤는데 딱히 올해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하반기 때, 4분기 때 고점으로 3,600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2분기 때 상대적으로 3,150 저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긴 한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증권사의 75%가 한 코스피 상단을 3,300에서 3,400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올해가 3,305 정도였으니까 크게 다르진 않을 거고 참고로 추가로 골드만삭스에서 봤을 때는 내년 코스피 상장사들의 EPS가 올해보다 많이 둔화되더라. 아무래도 EPS에 연동되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내년 상단 3,350 정도로 잡고 올해와 크게 흐름 자체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코스닥 쪽은 어떨까 또 한번 보시면 코스피의 이익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으니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등장으로 인해서 분명히 좀 어느 정도의 물량 부담이 있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코스닥이 조금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16곳 증권사 센터장 중에 43%가 코스닥 좋아진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성장 업종이 많다라는 거고요. 코스피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 2차 전지, 게임 쪽 주목하자라고 의견이 나왔었고요. 또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보는 이베스트의 윤지호 센터장님도 코스피보다 양호할 거다. 개별 종목 중심의 대응 플레이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죠. 16곳의 증권사 중 앞서 43%를 제외하고 각각 4곳씩 중립과 중립 이하의 시각을 내놨습니다. 심플합니다.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구간에서는 성장주 중심의 코스닥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코스닥 쪽이 조금은 더 나을 것이다라는 데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죠. 그러면 지수 밴드는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가치주냐 성장주냐 우리가 항상 하는 그 질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나왔는지 잠시 후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지수 밴드를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 변수들을 체크했을 테니까 이런 답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가장 중요한 변수들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크게 이 세 단어로 귀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통화정책, 그리고 코로나19,
그리고 정치적 이슈입니다. 일단은 연준의 어떤 매파적인 통화 정책이야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다만 시장의 예상대로 그 속도대로 갈 것인가가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치 이벤트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월에 대선이 있죠. 11월에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가 있고 중국에서는 시진핑 3기가 출범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정책 변화들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위쪽에서 응답자가 가장 많았었던 게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해서 정상화가 일어나면서 겪게 될 어떤 경기 회복 속도랄지 매파적 통화 정책의 성격들을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사실 일맥상통하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다시 떨어졌을 때 그 속도, 그 폭, 그것을 봐야 시장의 변수들을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잠깐 나왔는데 네. 일단은 긍정적인 요인은 경기가 회복되니까 여기에 따라서도 전반적으로 경제와 증시도 부흥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요인들은 역시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이 얼마나 매파적으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이뤄질 것인가 이게 큰 변수이자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얘기를 해줬고 네. 이후에도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 가능성 여전히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제목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긍정, 부정,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매파적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의 속도를 낼 것이냐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이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화 정책이나 뭐 정치적 이슈 영향받는 거야 뭐 이때까지 증시가 다 그래왔었으니까요. 그럼요. 근데 코로나19 영향만큼은 내년엔 좀 더 지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일단 뭐 매파적인 통화 정책 얘기가 나왔으니 금리 이야기로 한번 가보면 내년도 기준금리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을 던졌겠죠. 각 증권사 센터장들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가장 많은 답을 차지한 거는 2번 올리는 것. 0.5%포인트 인상에 가장 큰 무게가 쏠렸습니다. 9곳의 답변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한 번 정도 올릴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3곳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아예 응답을 하지 않은 곳도 3곳이 있었는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응답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가 1월이나 1분기 안에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인상 시기는 3분기, 4분기 좀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의견으로 봤을 때는 한 2번 정도 올리는 것이 가장 우세하다라는 전망이네요. 딱 이 정도 시기 그리고 이 정도 횟수라면 시장이 예상했던 거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소화를 해낼 수 있을 텐데 이제 계속 뭐 동어 반복일 수는 있겠으나 여기서 얼마나 변화가 미세하게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 영향력도 내년에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거시적 관점 얘기를 해드렸으니 업종별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센터장들에게 내년에 어떤 업종이 가장 유망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압도적으로 이건 너무나도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테니까 반도체가 나왔습니다. 93%. 예, 반도체는 꼭 이제 얘기를 하고 가는 거고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차세대 이제 반도체인 DDR5도 확대될 것이고 메타버스가 워낙 이제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D램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뭐 2차 전지와 자동차 뭐 IT 여기도 다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는 계속 눈여겨볼 만하다. 내년에도. 그래서 비슷한 응답이 나왔고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거론이 됐었던 시클리컬 업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을 좀 축소해야 한다라는 얘기들도 업종 상황 내에서 좀 하는 모습이었어요. 포트 내에서 이걸 보니까 요거 한 종목, 요거 한 종목 이렇게 해갖고 한 5종목 구성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럼 드네요. 한 개 나오는 거죠. 예. 그렇죠. 뭔가는 하나 괜찮지 않을까. 저희도 그 추려가는 과정도 내년에도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반도체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또 삼성전자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올해 초만 해도 9만 원대 넘어서면서 와 10만 전자 10만 전자 외쳤었죠. 그러다가 10월경에 6만 8천 원대까지 떨어지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였던 삼성전자 금액이 31조가 넘어갑니다.
평균 매수 단가 88,862원이고요. 지금 현재 20개 증권사에서 목표가 평균치 97,304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9층대에 진입해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좀 많이 속앓이를 했을 거고요. 참다 견디지 못하고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강한 매도를 하면서 이탈했었죠. 그걸 또 외국인들이 받아갔고 일단 삼성전자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는 뭐 8만전자 살짝 터치했다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내년에는 좀 9만전자 가질 수 있을지 한번 이 가격 라인대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도 약간 좀 가슴이 쓰라렸던 게 지난 아마 여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개인의 평단가가 83,000원, 4,000원대였거든요. 근데 새로운 분들이 물론 산 것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추가 매수, 이제 물타기를 해서 겨우겨우 8만 원까지 떨어뜨려 놨다. 그 인고의 시간이 괜히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네요. 네, 사실 개인 투자자 분들이 내가 삼성전자를 물타기하게 될 줄이야? 라는 생각을 분명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전망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낮습니다. 네. 지금 이걸 굳이 넣은 게 보이진 않지만 이분들 다수가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는 비중 확대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고요. 그래도 조금 돌다리를 두드려보자 하는 의견도 있어서 정리를 해보자면 파운드리 실적 기여도 급성장하는 뭐 드라마틱한 성장까지는 어려워 이거 나아지는지 봐야 돼라는 포인트가 있었고요. 당분간은 반등과 반락을 지속 반복할 거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M&A 기대감이 현실화되는지 여부도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변수를 갖고 가면서 주요 골자는 일단 반도체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긍정의 시각이 훨씬 많은 편입니다. 예, 어떤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를 해봤으니 이번에는 성장주 쪽으로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성장주는 약간 느낌과 결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그 기사 안에서도 센터장들의 각각의 코멘트들이 다 있긴 합니다만은 저도 그냥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번엔 내용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한번 다 종합을 해보면 일단 메타버스에 대한 뭐 가능성들은 너무나도 잘 알 테지만 모멘텀도 지속될 때지만 태동기 때 이렇게 급하게 올랐으니 내년에는 진짜 이게 대중화가 되는 것인지 이거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매크로 환경 자체를 봤을 때도 사실 성장주에게는 좀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치주에 차라리 더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센터장도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 뭐 메타버스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카카오나 네이버 그리고 2차 전지까지 물론 좋게 보는 증권사 센터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는 우리들도 너무 잘 아는 사실이고 의외로 보수적인 관점,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이다라고 얘기한 증권사도 세 곳이 있었고 아예 무응답을 하거나 성장주 좋게 보는데 순환매도 너무 빠르게 일어날 거고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코멘트를 단 증권사도 있었기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해서는 무조건 뭐 메타버스 갑니다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확인해야 될 포인트들이 많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들은 생각하지만 네. 순환매가 빠르고 또 올해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역풍이 있고 그게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좀 그러한 불안감이 반영된 그렇죠. 답변들인 것 같아요. 내년도 전반적인 증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봤더니 또 센터장들의 의견은 상당수 보수적이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개인 투자자 대응 어려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잦은 매매와 추종 매매를 하는 건 실익이 없다. 또 연초까지는 현금 비중 확보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난이도가 있는 시장이다. 주식 비중을 축소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베스트에서는 특수한 사이클, 코로나 시국을 말하죠. 이 특수한 사이클에서 정상 사이클로 돌아오는 시기다. 기대 수익률 낮추고 종목 선정 유의해라. 방향성은 약화되고 변동성은 확대된다. 이거 보고 나면은 투자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목해서 압축해 가야 되는 섹터로는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IT를 주목한다라는 전반의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뭐 센터장들의 의견도 다 제각각이겠지만 주요 골자는 큰 시장은 조금은 힘들 수 있다. 압축된 종목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게 내년도 얘기네요. 예, 참 저희가 좀 보기 쉽게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저도 듣다 보니까 내년도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그러면 이 안에서 종목별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특히 오늘은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뭐 대장주들뿐만 아니라 평소에 잘 얘기 안 하던 종목군들을 지금 만날 전문가가 뼈를 갈아서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영혼을 갈아 넣으셨다고 하던데 예.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기대하면서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 종목군들 어디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가져갈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젯밤에 그 업종 유망 업종 한 3개 정도 꼽아주세요라고 이제 네. 카톡을 드렸고. 거기서 이제 영혼을 갈아서 대본을 만들었다라는 응답까지 받았는데 네. 그러면 업종과 종목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업종이나 종목군들은 어디를 준비하셨어요? 저는 일단 제론테크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보시지 못한 분들도 많은데 내년도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섹터로서 일단은 저는 포인트를 잡았던 게 지금 최근에는 이제 MZ 세대라고 그래서 20대, 30대가 주요 소비자 트렌드로 좀 자리 잡았다는데 저는 내년도에는 이제 좀 트렌드가 바뀌지 않을까. 이제 자산 수준도 높고 이제 어느 정도 교육 수준도 높은 시니어 세대의 등장으로 이제 주요 소비층으로 자리 잡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이 제론테크라는 건 이제 노년학과 그다음에 기술이라는 합성어로 이제 어느 정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각광을 많이 받을 거라는 그런 포인트와 함께 저는 이제 그 안에 수많은 섹터가 있습니다. 뭐 건강 기능식품도 있고 그다음에 AI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포인트를 잡고 한번 이제 공부를 해봤고요. 그 안에서 특히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글로벌적으로도 시장 자체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포인트를 잡아보자라고 좀 해봤고요. 그래서 그 안에 원격 의료도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기기, 즉 최근에도 웨어러블 기기 관련주들도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 그 안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안에서 이제 좀 AI 관련주들을 한번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최근에 셀바스 AI랑 그다음에 셀바스 ILP 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그 안에 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로서 한번 꼽아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첫 번째 주제부터 심상치가 어렵습니다. 않습니다. 예, 평소에 저희가 얘기 잘 안 하던 곳을 딱 갖고 오셨는데 그러면 어떤 지금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해주셨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테니 그러면 이런 제론테크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은 어디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 많은 기업들 중에서 이제 뷰노라는 기업에 한번 주목을 해볼 것 같은데요. 이제 뷰노 같은 경우 21년도 2월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인데 이 회사가 영업하는 이제 방식을 보시면은 AI 위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2B2B라고 그러죠. 이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가 굉장히 최근에 트렌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비층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부정적인 부분은 좀 해소가 되고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위로 병상이나 병리 생체 신호 등 AI 관련 즉 빅데이터를 모아서 이것을 기업에 판매를 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21년도 2월에 상장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량에 대한 즉 보호 예수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담감이 덜한 상태에서 최근에 그래도 매출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증가를 하는 거는 최근에 뭐 적자 기업도 굉장히 많고 적자가 지속이 되면은 뭐 상장 폐지 심사를 들어가는 기업들도 내년에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리스크는 덜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인력 관련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간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형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있어서 매출은 나오는데 영업이익은 늘지 않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출이 잘 나온다는 거는 그래도 내년도에 긍정적인 시장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상대적으로 좀 제논테크라는 생소한 섹터 안에서 이제 뷰노라는 디지털 AI 기업을 주목해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내년도에 충분히 공략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 되게 거창하게 제론테크 해놓고 마지막 결론이 뭐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원격 의료 관련주 갖고 오면 좀 실망할 뻔했는데 새로운 종목 뷰노를 갖고 왔어요. 다음 한 해의 흐름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함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대면 트렌드 확산에 몸값 높아진 ESL 업체를 보자. 그러니까 전자 가격 표시기 업체. 네. 예,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제 또 무인화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이제 좀 시대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키오스크 관련주들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고 무인화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기계 사람 대신 기계가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구성이 될 거라는 좀 그런 전망과 함께 ESL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고 사실 관련주가 하나 몇 개 없지만 그 안에서 탑픽을 꼽아보자면은 당연히 이제 솔루엠을 꼽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즉 인건비 부담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 최대한 적은 인력으로 많은 기술력을 뽑아낼 수 있는 즉 이제 인력에 대해서 조금 더 하이테크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접근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급성장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지켜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관련주를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무인화나 아니면 고령화에 따라서 사실 올해 연말에는 이렇게 갔던 플로우가 로봇 쪽으로 갔었는데 네. 그리고 키오스크를 다시 한번 갖고 오셨어요. 솔루엠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어떤 키오스크와 관련해서 그리고 ESL과 관련해서 모멘텀 시세 분출하기를 한번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군까지 얘기를 해주셨고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죠. 바이오도 이제는 신약 개발보다는 플랫폼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거는 또 어떤 거예요? 최근에 이제 백신 관련주들이 좋았었죠. 이제 mRNA라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 아니라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이 생각보다 큰 폭의 성장을 했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미국 기업들을 보시면은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다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나 카카오핏으로 굉장히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접촉을 했는데 최근에 또 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에는 신약 관련된 매출 기술 수출을 함으로써 기술을 이전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신약 개발 기술이 아니라 이제 치료 관련돼서 다른 기술을 좀 별도로 수출을 하면서 플랫폼 기업 한 가지 기술로 여러 군데 수출을 함으로써 주요 매출이 다각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포인트로 접근을 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또 핫한 기업들이 있었고 그다음 기술 수출을 많이 한 기업들이 생각보다 시가총액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술이 바탕으로 된다면 저는 내년도에 충분히 더 성장이 가능하다. 즉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 아니라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도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플랫폼에 대해서 세 번째 주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관련한 종목은 좀 어디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제 레고캠 바이오를 한번 이제 다뤄볼까 하는데요.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 최근에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리포트들도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이슈몰이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요.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4건의 기술 수출, 즉 몇 수조 원의 최대 이제 매출까지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파이프라인도 간단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에는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임상이 본격화되면서 임상이 본격화된다면 추가적으로 매출이 다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고캠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로는 굉장히 매력도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항암제라는 결국 이제 바이오의 본질에 있어서 이 기술이 보유하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는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급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딱 뽑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레고캠 바이오 이제 만약에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 영상도 굉장히 많고 자료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고평가를 받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즉 이제 기술 수출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기술력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다는 소리고 그게 내년도에 본격화된다는 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만약에 이제 최근에는 뭐 2상, 3상 넘어가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까지 기대해 볼 만하다 해서 레고캠 바이오를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플랫폼과 관련해서 레고캠 바이오 또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요즘에 참 많이 거론되는 종목들은 아니기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 세 가지 종목들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건 말씀은 다 하신 거죠? 네, 예,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 저도 약간 이제 말을 저렀는데 그래서 그래도 일단 제가 가져온 세 개 섹터 다 내년도에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충분히 성장 가능한 기업들을 한번 소개시켜 볼 테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네. 또 저희 출발 성공 투자 더 나아가서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좀 올해 새롭게 만난 귀한 인연 중에 하나가 또 팀장님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그 사이에 팬도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예. 이제 팬이 많으니까 좀 더 공부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수익률도 그렇고 더 종목 발굴 열심히 하셔서 또 다음 해에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라면서 이 정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